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지 사흘 만에 이번엔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조간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핫정책은 속칭 빌라왕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그리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영화 공작의 실제 모델 리호남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오는 4월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일자 등의 구체적인 문제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당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박진 외교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갔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텐데요.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문제도 의제 하나로 논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긍정적인 기조는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 양국 간의 만남이 하나 또 있었죠. 바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흘 전이죠.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네. 그때부터 굉장히 이번 주간이 한미 외교 빅 위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른바 슈퍼 위크다. 네, 슈퍼 위크, 울트라 위크 다양한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활용 점정으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실상 2인자라고 지금 이 세계 전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빈 방문과 관련된 안이 논의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고, 만약 성사가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성사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도 12년 만이지만 사실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최근 10년간 국빈 방문한 정상들만 봐도 면면이 그야말로 기라성 같아요. 최근 10년간 미국 국빈 방문한 정상 딱 5명밖에 없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각각 다른 올랑드 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2명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머지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와 중국, 일본의 정상과 교황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만에 하나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면 한미 동맹의 위상이나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격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우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네네. 레드카펫을 깎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포가 있죠. 21발. 네, 예포 이제 다른 지역 정상회담에서도 보셨을 텐데 미국 의장대가 21발의 예포를 이제 쏘아주는 그런 이벤트와 함께 의장대 사열로 이어지는 최고의 환영 행사를 갖추게 되어서요. 그 장면만 봐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 넘어가서 계시는 이 교포분들 네.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또 디테일이 더 앞으로 소개되겠지만 블레어 하우스 미국의 국빈 영빈관에서 묵게 되고
또 화이트 타이라고 불리는 국빈 만찬. 이게 이제 또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지난 12년간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있었을 때 국빈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어디 호텔에서 자느냐가 좀 뉴스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뉴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백악관 북쪽의 최고급 영빈관, 국빈에게만 내어주는 블레어 하우스가 우리 대통령의 숙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블레어 하우스 이모저모를 다루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자세히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참석한 부동산 관계 합동장관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서 엄중한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야말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역대급 회의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 뿌리 뽑고 아예 그 원천을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내건 정부의 그야말로 총력전이라고 평가해야겠죠. 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부동산 관계부처인 국토부에 이어서 이 기재부까지 같이 나섰으니까요. 이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근절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검찰과 경찰이 함께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네. 이 검경이 호흡을 맞춰서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고, 최근 뭐 깡통 전세니 뭐니 또 빌라왕 사건이니 뭐니 해서 서민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야 사기범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마 사기 치려다가도 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4명의 이 장관과 장관급이 서 있는 모습을 F4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를 한 그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저희가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지요. 우선 지난해 이른바 빌라왕 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제도의 허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대책이 어제 나왔는데 보통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면 전세가율을 80%로 보는데 이걸 90%로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은 전세 사기가 근절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라 가격이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줘버리면 집주인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를 내주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나중에 이 상환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90% 그러니까 집주인이 10%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만 보증보험 들게 해준다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그 집은 좀 들어가기 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서 완전한 깡통 정세만큼은 막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F4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재부 장관이 들어온 게 왜 중요하냐. 네.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이 또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서가 기재부이기 때문에
수사만 해서 이미 죄 지은 사람 잡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기재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10%긴 하지만 전에는 무자본 갭 투자는 돈 없이도 가능했는데 수백 채를 샀는데 자기 돈이 있어야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10%의 장벽이 상당히 부담이 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적 전세 사기범 같은 경우는 뭐 빌라왕 사건 보면 혼자 수백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10%라도 장벽이 생기면 100채, 수백 채 하려면 그게 이미 또 10%라 해도 몇 억, 몇십억이 되어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의를 빌려준 소위 바지 사장 형태로 이 빌라왕처럼 전세 사기를 가담할 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처벌도 한층 무거워지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이 소비자들을, 전세 찾는 세입 소비자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 중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그런 내용까지도 깔아놓는다 이런 얘기인데 좀 설명을 주세요. 네, 일단 신축 빌라 시세 부풀리지 못하도록 건물 감정평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공시가 실거래가가 있어도 감정을 좀 높게 해서 네. 시세를 부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원천 차단하는 것이고요. 앱을 출시해서 이 같은 평수와 비슷한 지역의 시세를 알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앱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이 최근 시세가 얼마인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 등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국토부에서 공식 앱을 만들어서 시세를 알게 하면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 살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그 공인중개사가 연루가 돼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전에는 2번까지도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야구용어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단 한 번만 받더라도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모든 것을 걸고 쳐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혹하는 분들도 좀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겠죠. 네. 그 앱이 이제 다 깔려서 내용이 나오면 이렇다 그래요. 자, 이제 내가 그 앱으로 찾아보면 3억 원은 만약에 전세를 이 물건으로 하시면 1억 2천만 원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적정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집주인 체납 이런 부분도 동의 여부를 받아서 집주인의 채무 상황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나치게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꺼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서민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네. 전세 사기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다. 참으로 악질적이다. 이렇게 격분하기도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의 주요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난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원장관, 법조인 출신답게 또 검사 출신답게 아주 단호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전 정부가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 여파는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사실 원희룡 장관의 뜻을 좀 헤아려 보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3법 등으로 억지로 전세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좀 억누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튕겨나간 수요가 이러한 어떤 이 빌라왕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로 번지게 된 것 같다라고 했고요. 물량이 쌓인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절정이고 내년까지 많은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네네. 올해부터 더 강도 높은 단속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의 활동 시기는 그보다 5년 전인 2015년부터란 점을 원 장관이 지적을 했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좀 상승할 여지가 보이자 이런 시기에 범죄가 시도는 되었었는데요. 네. 이게 결정적으로 이 전세 사기범들이나 바지 사장을 내세운 부동산 사기범들에게 확산된 계기는 역시나 이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존재하던 전세 사기가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기 수법에 대세라는 표현 쓰는 게 참 씁쓸합니다만 예. 네, 그 결정적인 분수령은 이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 피해가 올해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죠? 저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기 양태를 보면 한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깡통 전세로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간 명단만 조심하더라도 이 전문적인 사기업자들이 내세우는 그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앞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현장에서 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전세 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 옆에 같이 회의도 했고 서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소 머쓱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부와 법무부의 의지, 이 단호하다는 뜻이겠죠? 네, 이번에 정부가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 사기범들이 나쁜 짓 하려다가도 주춤하고 망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검경합동수사라는 발표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개별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빌라왕 사건처럼 누군가를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되면 대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방안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다면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까지도 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총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국민들이 파악을 할 텐데 이 부분이 민심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만약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뭐 이전 정부에 있었건 간에 이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죠. 반면 정부가 이 같은 합동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들을 효과적으로 근절해낸다면 당연히 민심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건한 전세 사기범 1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구속 입건된 사람들의 숫자가 40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는 지난 하반기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걸 더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니까요. 이 계기로 해서 전세 사기가 근절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이 이제 청년재단을 이끌고 계시고 또 정치도 이제 하시는 분이니까 2030 청년 세대가 지금 이 부동산 전세 문제로 가장 신음하는 세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해야 이런 대책도 있지만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 과제를 보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역세권, 뭐 첫집 주택, 뭐 이런 네. 다양한 주택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청년 원가 주택 같은 국정 과제에 포함된 이 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좀 더 많이 알리면 좋겠다. 네. 그래서 KTV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정말 청년들이 힘들게 모은 종잣돈으로 전셋집 마련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기범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게 되면 잘못은 사기범이 했지만 그 분노가 아주 커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F4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4개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나와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 건 긍정적이고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해 줄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만 나올 게 아니라 관계부처, 뭐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이 함께 나와서 힘을 싣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앱 얘기했는데 본인이 또 노력을 해서 앱 깔아서 자세히 정보도 검색해 보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또 정부에 신고도 하고 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 이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급부로 정말 이 세입자를 잘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칭찬도 하고 표창도 많이 해서요. 그렇죠. 좀 믿고 갈 수 있는 우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소개해주면 청년들이 처음 이제 집 구할 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옛날 뭐 좋은 식당 리스트처럼 좋은 중개사 리스트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그런 것도 국토부에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공인중개사 이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라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인증한 곳이 있다면 좀 믿고 안심해서 방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핫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핫 이슈가 있지요. 바로 불법 대북 송금 문제인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언니. 난 노래 잘 못하네. 반갑습니다. 여기 전화 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신 신지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의 외화벌이 문제 늘 있었던 거지만 이번엔 아주 좀 특별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이슈가 요즘 매우 뜨거운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900억 원 가까운 미국 달러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이자 공통적으로 곳곳에서 거론되는 핵심 인물이 지금 북한 국가보위성의 리호남이라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자, 네. 이 리호남이라는 인물, 네. 우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금 그 과거에 그 흑금성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흑금성 사건이 우리 당국의 정보 요원이었는데 중국에서 리호남한테 포섭이 돼서 북을 위한 또 그 정보 활동을 한 게 아니냐 네. 해갖고 대법원에서 6년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 만기 복역을 하고 만기 출소를 했는데 리호남은 1953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북한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예, 우리로 따지면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에서 교수까지 했어요. 교수를 한 우수한 인재였는데 북한의 안전보위부, 지금은 국가보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거는 우리나라 국정원 플러스 비밀경찰.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기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뭐 이런 거 수집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해서 공화국 영웅칭호. 우리로 따지면 북한 최고의 호칭이죠.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제일 좋은 훈장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1급 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유명했던 영화 공작에서는 이 리명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기를 했고 그게 요새 한참 잘 나가는 그 이성민 씨가 연기를 이제 했었죠. 자, 이런 사람인데 앞서도 저희가 봤던 화제의 CF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톱스타 이효리 씨, 또 북한의 미녀무용소였던 조명일 씨의 유명한 휴대폰 광고. 여기에도 이 공작원 리호남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 그림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 당시에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남북
합작 첫 번째 광고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등장 인물이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뭐 섹시 스타라고 하나요? 이효리 씨가 지금도 뭐 스타죠. 네. 예, 그리고 저 무용수예요. 그 2살 젊죠. 이효리 씨가 1979년생이고 북한 무용수 조명혜 씨 지금 화면에 나오죠. 1981년대. 네. 아마 지금 그 배경이 중국 상하이. 맞습니다. 네, 상하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삼성전자가 그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폰 단말기. 당시의 최고의 휴대전화였죠. 예, 휴대폰 단말기. 그걸 했는데 저게 어떻게 해서 이제 성사가 됐냐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금성 사건. 네. 흑금성 이 북한하고 그 이 광고 이거 하는 거를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네. 추진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돼서 저렇게까지 광고로 나오기는 저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했는데 근데 이 흑금성이 남쪽 저 창구였다면 북쪽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북쪽 창구가 리호남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명혜 씨는 저 미모로도 유명했고 네. 2002년에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네. 개막식에 북측 기수단으로도 참가해서 화제를 대단히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단 입장할 때 기수라는 게 그 선수단 내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사람을 그렇죠, 이제. 그 길을 들게 하는데 뭐 대표적 북한이 이제 뭐 이 조명혜 정도면 우리 뭐 공화국의 대표 선수다. 얼굴이다. 네, 얼굴이다. 뭐 그렇게 이제 공인을 한 셈이죠. 네. 사실 이 화제의 광고는 지금 말씀 주신 흑금성과 북한의 리호남이 성사를 시킨 당시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 흑금성 씨가 우리나라 그 육군 3사관 학교를 나와서 국군 정보사령부의 정보장교로 근무를 하고 네. 일단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에 또 특채가 돼가지고 네. 해외에서 대북 공작하는 그 공작 요원으로 그런데 이 해외에서 대북 공작을 하다 보면은 자기 신분을 이렇게 위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신분을 위장하는데 뭘로 위장을 했냐면 광고회사. 광고회사 운영하는 걸로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9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되고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이제 남북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계에서도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이게 뭐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70년대 1970년대 이게 중동 특수가 있었잖아요. 1차 중동부 말씀하시는 네. 건설 경기. 건설 경기. 네. 우리 뭐 사우디에 가갖고 저번에 이제 우리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 UAE 가서. 근데 2차 중동 붐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니까. 그랬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중동 붐에 1970년대 중동 붐에 빗대서 북한 특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북한 특수가. 그렇죠. 그런 뭐 말 남북 간의 기억납니다. 철도를 연결한다든가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우리 천연가스는 다 LNG 아니에요. 그렇죠. 액화. 액화 천연가스. 네, 근데 이거는 파이프, PNG. 그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이 단가가 뭐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확 줄죠. 이제 그 예. 통로를 파이프를 쓰면. 파이프를 쓰면 네. 이제 그 물류 비용이 적게 들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뭐 대박이 터지는 사업 아이템들이 많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 입에서 이제 북한 특수다. 그런 말이 그때 공식화됐죠. 아주 공식화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광고 시장도 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광고 그때 시장도.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 리호남이라는 인물이 북한 내부에서 대남국 공작의 주역으로 이곳저곳에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 우리 정권의 실세들과도 여러 접촉한 사례가 있고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예, 지금 뭐 그 당시 우리 공안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본명은 리철이다. 네. 리철인데 리호남이라는 이름도 쓰고 어떨 때는 리철에다 또 운을 붙여서 리철 운으로 운이라고도 됐다가 하고. 예. 또 강호진이라는 엉뚱한 이제 성을 엉뚱한, 쓰기도 예,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요 리호남은 이제 최근에 쓰는 이름이 리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DJ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MB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수십 년에 걸쳐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아주 뭐 북한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집안인 게 아버지가 뭐 군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고 장인이 이 중앙검찰소장인데 우리로 따지면 검찰총장이에요. 총장이네요. 그러니까 장인이 북한 검찰총장인 거예요. 그리고 리 호남의 배우자는 노동신문 기자예요. 그야말로 북한 최고의 신문에. 그러니까 그 처가, 친가가 다 막강한 집안이군요. 네, 그래서 한때 이런 이제 그 대남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쪽에서 돈 먹고 저기를 위해서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중간첩 소리 듣고 그래서 한때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장인이 구출을 해줬다. 그런 말이 북한 검찰총장이고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네. 지금 이 사람 나이 이제 70살이 됐는데 아직도 건재하죠? 예, 아직도 건재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거기서도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북한 김영철의 최측근으로도 꼽히지만 리 호남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도 가능할 정도로 북한에서 막강한 인물로 꼽힌다고요. 실제 이 영화를 보면 리호남을 모델로 한 영화 공작에서도 리호남 역의 이성민 씨가 남측 사업가 역을 했던 황정민 씨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소개해서 술도 마시고 하는 장면이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황정민 씨 역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흑금성이에요. 그렇죠. 흑금성이고. 그 사람의 흑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거기 영화 장면도 기억나지만 뭐 그러니까 물론 예의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김영철은 우리에게 참 고약한 인물인데 그렇죠.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의 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대남 그 공작기구인 정찰총국장을 늘 지낸 시절에 이제 천안함 포격도 하고, 그렇죠. 천안 폭침도 하고 연평도 포격도 하고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 때 국무부 장관을 했던 폼페이오가 최근에 회고록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2017년 말에 평양에 자기가 처음 가서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이 앞으로 이 실무적인 모든 협상은 김영철하고 하라. 그러니까요. 김영철하고 하라. 딱 그 창구로 정해준 거예요.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 그 당시에 통일전선부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통일전선부장이에요.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이 김영철이 이제까지 나에게 제대로 된 걸 보고를 못했구나. 격분하죠. 격분을 해갖고 지금은 숙청당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김정은이 폼페이오가 왔을 때 앞으로 모든 거는 이 김영철과 논의하십시오. 할 정도로. 나의 대리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 대리인이 김영철이다 했는데 그 리호남은 누구냐? 김영철 한 다리 건너서 김정은에게 바로 모든 걸 보고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김영철의 또 대리인이자 분신의 역할을 수행한 대외적으로 그런 인물인데 공작원인데 명함까지 들고 다니고 명함에 쓴 것도 아주 뭐 그럴싸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흑금성도 공작원이지만 광고 회사를 차려갖고 그거 마치 사업주처럼 행세를 했듯이. 그렇죠. 북한은 공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명함이 그게 다채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련 참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타이틀을 많이 갖고 나왔죠. 리호남은 일본과도 접촉한 사례가 여럿 발견이 됐는데요. 일본 기업들을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이용을 하다가 적발이 된 적도 있죠. 그게 그 몇 년 전 일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공안 당국이 2020년으로 2020년. 그러니까 한 3년 전 일인데 일본 공안 당국이 적발을 했는데 일본의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그 한국의 60대, 70대 그 부분지 하여간 한국에서 뭐 물품을 수입해다가 영양 드링크를 수입해다가 일본에서 파는 그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리호남이 가서 그 활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리호남이 대남 공작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그 북한을 위한 공작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가면 이제 그 간첩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일본 가서 활동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북한은 국교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그런 비즈니스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니까 그걸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북한하고의 비즈니스도 하게 하고 그게 다 보니까 배후에 리오남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이후에 이런 형태의 리오남이 일본을 헤집고 다니면서 벌인 공작 자체가 이 첩보 사건, 외화벌이 첩보 사건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아주 경악하는 보도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일본은 아시다시피 조총련이 있으니까 조총련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북한 공작원이 조총련 필요 없이 한국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일본에 침투시켜갖고 북한을 위한 외화벌이 활동을 시켰다. 그래서 당시 일본 그 사회에서는 좀 쇼크였죠. 그러니까 조총련으로 보면 사실 그 김영철의 최측근이고 김정일, 김정은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그 직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뭐 상전 모시듯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하여간 그 일본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네. 자, 영화 공작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공작의 모티브가 된 흑금성 씨 얘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흑금성 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마냥 재미만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흑금성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6년 징역 하고 만기 복역하고 지금 출소를 해서 뭐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안기부의 굉장히 훌륭한 뛰어난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을 통한. 그러니까, 그 휴민트를 북한의 그 정보 중에 휴민트를 제일 고급 휴민트를 뽑아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우리 1급 요원이죠, 그러니까. 1급 요원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이게 이제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 고급 정보를 뽑아오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거를 훔쳐오면은 일방적으로 훔쳐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중요한 정보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중 간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기브 앤 테이크 과정에서 물론 저 미인계라고 하는 그런 뭐에 빠져들어서 뭐 그 저쪽을 위한 거꾸로 이제 간첩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흑금성 씨는 뭐 굉장히 유능한 요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쪽으로 우리 쪽 정보를 너무 많이 빼줬더라. 좀 균형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빼줬더라.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징역 6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재판을 해봐야 아는 문제라 대단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전 회장, 실질적 소유주인 이 김 전 회장의 5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이혼함의 이름이 곳곳에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500만 달러로 시작됐는데 플러스 300만 달러 플러스 50만 달러였고 지금 자꾸 돈이 늘고 있어요. 토탈 지금 확인된 것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훌쩍 넘죠. 1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왜 갔느냐? 일단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황해도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협동농장. 협동농장에 황해도에 있는 한 협동농장에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그 농사 기법이 아니라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죠. IT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건데, 그러니까 농업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서 탄생한 게 이제 스마트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경기도에서 지어주기로 2018년 10월에 북한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고강도 제재가 있을 때예요. 송금 자체가 차단되는 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그 승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방울에게 북한 측에서 그럼 니들이 대납을 해라. 네네. 그래서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만 불은 뭐 이제 그 특정 인물의 이제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그건 이제 주장이고 아직은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의 진술로만 진술이죠.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증이나 그런 재판을 거쳐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거쳐봐야 됩니다. 그럴 때도 리호남이 역할을 한 건데 어떤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나오는 겁니까? 그 리호남이 이 공작 그러니까 대남 최고의 그 에이스 공작원인데 공작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협조자로 만드는 그런 공작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외화벌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화벌이 일꾼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가장 간편한 수단이 뭐냐면은 북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좀 이렇게 허들을 높게 해가지고 그 허들이라는 게 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인심 써서 평양에 초청해 주는 그 대가로 무슨 명목이다 하는데 사실상 그 입장료라고 합니다. 아, 입장료. 네, 고액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네네. 이건 제가 이제 입북료가 되겠네요. 입북료예요. 제가 그 2002년에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 북한 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예, 몸담으신 적이 있죠. 예, 네. 그때 제가 삼성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 민족경제협력연합체 그게 민경련이에요. 민경련. 이 사람들이 다 통전부 뭐 또는 그런 공작 기구인데 명함만 민경련으로 들고 나온 사업자로 이제 예. 뭐 사업가처럼 유장한 예. 거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아니 현대그룹도 정주영 회장 선생이 왔다 가시고 대우그룹도 김우중 회장 선생이 왔다 가셨는데 삼성그룹은 왜 회장 선생이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질책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삼성하고 북한하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TV 인가공 뭐 어떤 뭐 이런 사업 아이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회장 선생이 안 오느냐. 그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들고 와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 삼성그룹의 회장을 초청하고 싶다라는 건 뭐겠어요? 초청하게 되면 고액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북료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도 모 정치권 인사를 이제 북한으로 오게 하려면 초청을 하려면 뭐 이제 벤츠도 굴려야 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되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벤츠니 헬리콥터니 그게 다 이제 그 입북료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뭐 벤츠를 사겠다, 헬리콥터를 사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대한 준비를 하는 비용으로서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러면 500만 달러를 받으면 그걸 다 거기다 비용으로 쓰겠습니까? 아니죠. 네. 일부만 쓰고 일부는 자기들의 통치 자금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벤츠, 있는 헬기 쓰는데 이제 나머지는 돈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미 국무부 그리고 유엔에서도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주시 중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게 김성태 전 회장이 다 그 보낸 돈 수백만 달러가 개인 돈이라고 한 게 사실은 미국 그리고 유엔의 눈길과 제재를 의식해서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 개인 돈이라고 했냐면요. 그 개인 돈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지만 왜 개인 돈이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쌍방울의 법인 자금으로 보내게 되면요. 쌍방울 그룹은요. 미국과 관련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 자산도 완전 동결되겠죠. 뭐 쌍방울 그룹이 미국 내에 무슨 어떤 비즈니스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고 있다면 그 자산 동결이 되고요.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 미국을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 금지도 될 거고요. 또 미국이 그 제재를 금융 제재를 발동하면은 달러 베이스의 그 무역 결제, 금융 거래 이게 안 됩니다. 북한이 옛날 방코델타 아시아 때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때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들어 있는 그거를 딱 동결을 시켰더니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럽다. 마른다. 그 북한 관계자의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김성태 씨가 개인 돈을 준 거지 회사 돈을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 100억 원 넘는 돈을 개인 돈으로 썼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성과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나올 한반도 안보 경제의 향후 정세를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